자, 그러면 이제 유목국가의 군사조직 유형을 좀 볼게요. 자, 이 군사조직 유형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시험 문제는 기출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유목국가는 국가 권력의 형성과 국가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군사조직상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볼 게 뭐냐면 그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유목국가는 이 부족제적인 국가 혹은 부족연합적인 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홍로왕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 홍로왕국의 정치 조직은 선우를 이제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선우가 제일 높은 자리죠. 홍로에서 그 안에 특정한 시족이 독점하는 24대간직이 있다. 자, 선우는 군장으로서 국내의 전 부족을 통치하는과 동시에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그래갖고 이제 그 홍노사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사가 큰 제사가 있다는 거 이런 정도 있고, 자 이런 제사를 통해서 부족의 단합을 깨한과 동시에 선우의 주재 아래 부족장애를 개최하고 국가의 정치를 원활히 집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홍노의 선우는 제사를 관장함으로써 유목국가의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와 어울려 제사장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절대권 행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목사의 이제 사회 조직 그 형태를 볼게요. 그래서 보통 유목사의 조직 형태는 대개 보면 10단위로 끊어지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십진제적 군사 조직을 갖고 있어요. 예, 십진제적 군사 조직을 갖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중요한 부분만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이거는 뭐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넘어가죠. 이거는요. 예.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비트 폭에 대해 정보 강조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자, 정보 강조나 이제 침투 강조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그 한의준에 좀 잘 되어 있어요. 정리가 그래갖고 한의준에서 뭐 개념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한의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한의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정보 강조나 이제 침투 강조라고 이제 이렇게 개념상 분류한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비트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트포기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구분했는데 이 정보 강조는 만리장성 이북에 세워져서 그리고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만리장성 이남에 있는 일부 지역이나 전체를 지배했던 왕조들을 정보 왕조라고 하고요. 침투 왕조 또는 잔입 왕조는 장시간 걸쳐서 하복집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나 된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던 왕조가 이 침투 왕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정보왕조 용어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일 출신의 동양학자인 비트포겔이 사용돼서 알려졌다. 그에 의하면 정보왕조는 중화제국 역사상 전형적인 중국 왕조 외에도 이들과 항쟁하면서 때로 이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요를 비롯한 금, 원, 청 등 유목민족들 건립한 왕조를 가리켰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이 비트포겔에 대해서는 이 원나라를 뺐어. 예, 원나라를. 그래서 이제 비트포겔이 이제 정통왕조, 중국 정복왕조 이렇게 나누면서 정통왕조는 이제 중국이 한족도에 세운 왕조들이고 정복왕조, 유목왕조들, 그러니까 정복왕조 이런 금, 원, 청 이런 이렇게 세웠던 왕조인데 이 부류 중에 원을 좀 뺐어요. 네, 원을 정복왕조 개념에서 원을 뺐지만 보통 통상적 원까지 집어넣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포기에 주로 연구했던 정보광경 요예요. 네. 그래서 요가 기출문제 많이 나와. 문화 병용론과 관련돼 갖고.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정보광조와 좀 비슷한 그 왕조도 있었죠. 네, 이걸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등장했던 56국 때 등장했던 그 왕조들을 보통 침투 왕조라고 해요. 침투 왕조. 그래서 남북조 시기 내에 중국의 내지 이주해서 중국의 일부를 점령해 지배했던
북이든 침투왕조 혹은 자비왕조를 하여 정보왕조와 구분되었다. 침투왕조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하북 지역에 내려와 거주하다가 반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건립하고 이후 수세대 지내면서 국가가 멸망되자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결과는 달리 정보왕조는 장성 이북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 중국 일시적으로 정복했다. 중국 일부나 중 전체를 지배했던 왕조죠. 따라서 20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정보왕조는 중국의 농경 문화에 대항하는 유목민족으로서 강력한 문화적 자의식과 서방 영향을 받은 독자적 고도의 유목 도속 문화를 기반으로 해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한 정복자로서 의식이 강했다. 따라서 이들 정보왕조는 한민족 혹은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면서 당연 통치구조로서 이중성, 이원성을 띠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뒤에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이제 요나라나 금나라가 이중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북면간 남면간 제도나 요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나라는 맹황 모국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는 이제 몽골 지상주의에 대해서 민족별 차별 국가를 차별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그다음 독자적인 문자도 사용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정보광조가 한민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기마 민족들, 기마 병을 계속 유지됨으로써 뭐냐면 또 군사를 확보한 측면도 있어요. 기마병 유지. 왜냐면 같이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기마 습관들을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사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어갖고 통치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동기에서 이제 자세히 좀 읽어보죠. 자, 정보광주라는 용어는 독일의 역사학자 비트포게에 사용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정보광주 관련된 내용들. 문화병용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비트포게에 의하면 진해 중국 통일에서 청의 멸망까지 중국 제국의 역사에 크게 전형적인 왕조와 한족들이 세운 왕조죠. 정보왕조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자, 이 가운데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일을 비롯해서 북송의 여러 왕조를 침투왕조에서 따로 정보왕조가 구분을 시켜놨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하지만 비트포게는 좀 약간 뺐어. 송나라는 중국의 정형적인 왕조를 뺐고 그 다음에 정보왕조 중에 원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원을 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송이나 원이나 다 이제 중국의 정통으로 중국의 정형적 왕조고 정복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건 뒤에 이제 문장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자, 그는 종래 중국을 정복하는 정복 민족들은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뭐냐면 중국 문화에 흡수되어 동화돼 버렸다는 흡수인을 반대해서 문화인류학자가 제청하고 있는 문화병론을 가지고 정보왕조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 문화병론이 시험문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주로 이제 연구했던 그 나라가 요 나라야. 그래서 요 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요 왕조. 그래서 기출에 보면 금보다 용왕조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요 나라 관련된 내용이. 문화병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회접변, 문화접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거와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요쪽 이제 A 문화하고 B 문화가 이렇게 서로 부닥치면 A 문화도 아니고 B 문화도 아닌 그 비슷한 문화인 제3의 문화가 등장한다는 거야. 그 A 문화도 아닌 B 문화가 아닌 제3의 문화가 등장하는 게 그 문화 병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이제 유목민족 문화, B는 그 농경 문화 이런 들이 접촉하면 유목 문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경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가 등장해요. 이게 문화 병론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그냥 이제 그 유목민들이 농경 문화에 이제 흡수 동화되었다 이런 것들 반대해서 요 이론을 제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병음이란 개념이 나왔죠.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하는 표현한 것으로 그 결과 어느 한쪽 또 양자에게 문화적 변화, 유형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냥요. 그 비트포의 흡수 이론 대신에 문화병론을 근거해서 요왕조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변화 전반에 거쳐 이론설을 밝히고 요에 이어서 일어난
원, 금, 청해 같은 유사한 여덟 경향을 나타나고자 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 왜냐면 문화 병용의 정의죠. 정의. 그리고 요거는 일방적인 흡수 통합됐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에요. 이 문화 병용을 제시한 것이. 그래서 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왕조를 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요왕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는 중국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문화의 전면적인 융합은 정치, 사회적 분열을 끝난 후에 진행됨을 파악했다. 다시 말해 정복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후 비로소 문화 병용이 시작됐던 것이다. 자, 요왕조 이후의 정복 왕조들의 문화 병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제 비트폭의 정복 왕조는 중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을 또 다각적으로 제기되었다. 그것은 요왕조의 성격에서 정복 왕조 특성을 너무 강조했다는 것. 첫 번째. 예. 요왕조 안에서도 정복왕조 성격이 아닌 것도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것들만 좀 강조했고, 근데 정형적인 중국 왕조로서 요와 같은 시대에는 송왕조를 기본적으로 정복왕조 원하는 역할을 제시시켰다는 것.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송왕조와 그 아까 말했죠 원왕조의 송과 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여기를 이제 집어넣지 않고 따로 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보면 정형적인 중국 왕조와 요와 같은 시대의 소왕조의 기본적인 원의 역할을 너무 제시시켰다는 거. 예. 여기 설명할 때 이런 것들 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시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조 이전에 유목국가들 있죠. 홍로, 돌골, 해골 같은 요왕조 동일시하면서도 이들 유목국가적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의 어떤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일단 비트폭의 정보왕조의 비판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침투강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요 개념 구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한의중에 있는 내용은 동일한데, 자, 정보강조가 갑자기 출현된 비해서 침투강조는 오후처럼 장기가 거쳐 서서히 이주한 북방의 민족의 왕조이다. 이주 형태도 중국의 농경지에서 강제로 이주하는 경우 유치한 갱민호 혹은 부분적으로 침략자가 정착한 경우 구분되며 반평화적으로 침투해서 정권을 획득한 왕조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강제 이주한 것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침투 왕조 중에 여러 5 중에 그 3인 정책을 해가지고 뭐 군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목적으로 강제 이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또 뭐냐면 여기 병방에 있으면 놔두면 반란이 이렇게 하니까 잘 구수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유치한 사람도 있고, 자,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을 이주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네들이 이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왕조를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침투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중국사의 병역과 정보 왕조 출연해 볼게요. 홍로 왕국을 시작한 북아시아의 유목국가가 9세기 중기부터 위구르 왕국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요가 건국된 10세기 초반부터 새로운 정복국가로서 동아시아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5의 남침에 의해 침투왕조 성격을 갖는 북방민족의 출현이 없진 않았으나 북방민족이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하여 정복왕조를 건국한 것은 확실히 10세기 이후에 비롯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이제 멸망한 후에 당나라를 쇠퇴하고 멸망한 과정에서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그 주변의 기미 정책을 통해 통제받았던 뭐냐면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들 정보강조 당나라 멸망한 10세기 초였다는 사실도 역사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건 10세기 초에 이르러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축을 이뤘던 당제국이 붕괴됐고, 그리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세계 국제판도가 새로 형성되면서 정보강조가 초연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요건이 마련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자, 10세기 초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정보광조의 출현도 이와 같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 정보광조의 등장은 종래 중국 역사에서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5대 후진은 중국 왕조에서 처음으로 요에게 신사를 했고 남성은 금에 대해 군신의 예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북방민족이 처음으로 항대칭을 사용한 것도 10세기 이후다. 그래서 10세기 중기 이후에 송조는 문치주의에 치우친 군사의 역할을 가져왔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방민족을 하여금 군사를 확충시키면서 정복왕조의 건국을 가능케 했다. 실제로 이제 북방민족의 정복왕조 실제로 북방민족의 정복왕조는 청을 제외하고는 요금원 모두 송을 그 정복의 대상으로 하면서 중국 정복을 완성시켰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당말 5대의 당송 사회 변혁과 군불체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복왕조 출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정복왕조 또 다른 특성은 몽골공원에서 일어난 먼나라를 제외하고는 거란, 여진, 만주, 오타죠. 자, 만주는 종래 북방 유목국가의 중심에 몽골공원에 퍼서나 동북쪽 만주 근거주 발전해준 전도 이 점은 발전했던 전도 이전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형상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국의 역사상 정복왕조에 갖고 이제 요, 금, 몽고, 후금 이렇게 쭉 있죠. 예, 그 민족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뭐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은. 건국자는 이제 요는 야율왕국이, 그다음 금은 아고타, 그다음에 몽고는 징기스칸, 그다음에 원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쿠비라이 칸이죠. 후금을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 청으로 이렇게 발전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이 후금의 국명은 우리가 보통 금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누르하치가 살 때 금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후대학자들이 앞에 있는 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후자를 붙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때는 누르하치가 딱 그 건국할 때 금을 계승한다 해갖고 그냥 차라리 이름을 후금이나 정한 거야. 예. 그래서 금은 그때 누르하치가 세웠던 국명은 금이 아니라 후금이에요. 당시 그 기록이 있어.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태종 때 청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 금을 계승한다 해서 후금을 정한 거야.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정보왕조의 항자 그 국가적 성격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유목사회하고 정복사회가 왜 다른가를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보죠. 이게 어딨어? 잠깐만요. 도표가 잠깐만요. 이게 표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여기 있네요. 예. 자, 거기 이제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자,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도표를 보고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야의 처리, 건의, 전쟁, 권력 기반 측면에서 이제 유목군주하고 그 당시 정복왕조가 좀 정복군주가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유목군주들은 이제 타민족의 침략을 획득한 약탈 제하를 신하나 그 당시 부족장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분배자로 이제 설정을 해요. 근데 정복군주는 이 축적된 제한을 가지고 정복왕조 군사력과 군주권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어떤 군사력과 군주권 지위를 확보하는데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제하처리, 약탈된 제하처리 차이고요. 자, 유목왕조는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적 통치를 지배하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은 개인의 능력이 없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 뛰어난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은 계승자들은 어때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정복군주들은 제도적 권위를 통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관료 조직을 통해서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오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목군주의 특징은 약탈전 일시적 보국적인 성격이 있어. 전쟁할 때. 근데 얘네들은 장기적 거기를 점령하려고 정복전을 하죠. 당복적 조직적인 약탈은 최대한 자제를 해요. 왜냐하면 약탈을 많이 하면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 민심도 잃고. 그래서 민심을 얻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복전이 하고, 근데 유목공주는 약탈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이제 약탈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권력 기반은
되게 유목기주들은 이제 유목군주들은 현원적 부종적인 성격인데 권력 기반은 이제 그 정복군은 비현원적이고 초부족적이고 비유목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탈부족적 군대를 제공해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지. 징기스칸의 이제 그 친위부대 캐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뭐예요? 비현원적인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천호제나 만호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유목군제, 정복군제 차이점을 먹고 공통점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중체제를 유지한다는 거, 그 요에 상립됐죠. 그래서 남명간제, 분명간제라든지 뭐는 맹학 모국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갖고 이중체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유한 문자를 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식 체제를 도입했다는 거, 연호나 뭐 중국 국호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정부 광주의 원동력은 군사력이 있고 이를 통해서 주변의 농경사를 정복하여 나갔다. 근데 정부 광주의 군사력은 유목국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칸의 성격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군사의 구조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 광주는 유목국가에 비해서 중국 북변의 몽골 지역과 한반도에 가까운 만주에서 국가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주목된다. 자, 이것은 그들이 아직 정복국가가 웅비하기 전에 초기 부족국가 상태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병거를 끊임없이 침입하여 식량을 약탈했기 때문에 약탈하거나 농민을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데 편리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 반복된 약탈 전쟁으로 통해서 그들은 유목사를 농민적 이중 사회로 전환시키면서 유목적 부족국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유목사에서 농목적 이전, 유목과 농경을 같이 했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농민을 집단적으로 강제로 삼위시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농경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목축 경제가 같이 이제 있게 되죠. 그 농경사회 목축 경제가 있다가 나중에 목축 경제가 농경사회에 먹히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부족 체제를 해체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중국의 북변이나 한반도에 따른 약타적 침략 전쟁은 유목국가의 경제력을 농농사회에서 발전시키는 원동이 되었고 이 과정에 유목적 시족 공동체의 부족체가 해체되고 카한의 지위는 전제 군주가 됐다. 이에 지금까지 카한과 봉건적 관계가 있던 유목국가의 봉건제는 개편되어 갔는데 자 여기에서 정보왕조의 카한과 유목국가의 간의 그 성격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자 정보왕조의 카한은 중국의 전제군주의 성격이면서 그의 권력을 강화했다. 그 부족장과의 관계도 점차 중국적인 군신 관계로 변했고 자 이런 카한의 성격은 요, 금, 원, 청 등 정보광조로서 구체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정보광조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쭉 있어요. 최초의 정보광조 요왕조의 국가체제를 보면 태조의 이제 때 옛 부족을 개편한 13부와 18부와 선종이 피적복 부족을 재편해서 정면 34부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다 같이 요왕조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래 시족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 부족을 해체하면서 카한과 군신관계를 재편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카한과 군신관계를 재편성하면서 이때 이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했던 정복군주는 이는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카리스마에 의지한 게 아니라 제도적 건의, 항제단 제도적 건의를 바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러한 형상은 금에서도 비슷하다. 자, 금조의 여진 부족사회에서는 맹학 모국제에 의해 조직되었다. 자, 이 제도는 금이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여진족 사회에 존재했던 부족 조직이었는데 부족 조직이다. 그러나 금의 태조에 아주타, 이거 아골타라고 붙이지 않나요? 아골타. 네. 자, 아골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맹학목을 개편하여 황제 집하에 행정과 군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편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조를 건국하는 데 달성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은 천호제를 기반으로 발전됐는데 이 천호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종전에 이제 뭐냐면 10호 10단위 10진법 단위의 군대 편제예요. 그 10호, 100호, 그다음에 1000호, 만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그 천호들은 그
얘는 그 예전에 유목국가에서는 현안 부족을 바탕으로 했는데 얘는 현을 다 뭐냐면 해체시키고 그냥 해천 모여시켜갖고 인위적으로 편성을 했죠. 10,000원, 뭐 1,000원 이렇게. 그래서 비현안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비유목적인 탈부족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그 비현안적이고 탈부족적인 그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징기스칸이 즉위한 후 부하들은 그 공로에 따라 각기 천호제, 백호제 임명했고 봉지와 함께 부민의 영유를 헌용했다. 자, 이들 영민 중에 병사로 신집하여 한해 봉사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몽골 제국 이 천호제를 중심한 유목적 봉건제에 기반한 발전한 정복왕조였다. 그 다음에 이제 팔기제가 있죠. 팔기제. 자, 이 팔기제는 이제 여주인족이 부족제 생활할 때 그 수렵 조직이었는데 이걸 이제 수렵 조직을 이제 팔기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태조가 재조직한 군사 행정 조직이다. 태조는 후금을 세우기 이전에 만주부족을 항남 홍백 사교를 조직하고 다시 사교를 증설하여 팔기제를 확립했다. 자, 만주 팔기는 이후 청의 군사 기반인 동시에 행정체제 발전하였고 이후 몽골 팔기, 한인 팔기가 추가되면서 총적 권력의 중익을 이뤘다. 자, 이상같이 이제 정보광조의 부족자 기표를 통해서 그다음 군사를 강화하는 또 가한의 정치 군사적으로 유목국가 비교가 안 될 정도 강화됐다. 자, 이래야 정보광조의 대외 침략전도 종래 약탈적 성격에서 벗어나 정복적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거기 작타해서 물려난 게 아니라 아예 장기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대의 전국정전도 종래 유목국가에 진행된 일시 보복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적 조직적으로 행해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이제 제하의 처리나 뭐 건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추가해서 보세요.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정보관계 요를 볼게요. 요. 자, 요는 일단 어디에서 왔던 민족이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만주나 거기 이제 뭐 그 지역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외몰구나 몽골 지역이나 만주에 이제 활동했던 그 유목민족이죠. 원래는 이제 여러 부족들로 이제 그냥 분열돼 있었는데 야율안보기가 이제 그걸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태종 때 연운 16주 얻어서 중국의 일부 지역을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나라 대입하는 과정에서 송나라를 이제 까부시고 그 이겨서 송호부터 세패를 받았죠. 제중을 확충하고 그 후에 송과 무역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는 점점 뭐냐면 중국 문화에 동화돼요. 이중 체제를 유지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저항은 해봤지만 결국에는 동화되죠. 금나라도 마찬가지. 여진족의 금나라도 문화적 수준의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뭐냐 동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권한종은 요하 상류에 신라문해강 그 유역에서 유목생활했던 몽골 계통의 종족이에요. 자, 주의할 게 몽골 계통이니까 지금 몽골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때 몽골은 몽골 요이드예요. 인종학상으로 하인종들 되게 몽골 요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저쪽 몽골 계통의 몽골족들 다 이 몽골 요이드야. 그러니까 여기 몽골계는 민족 계통이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몽골 요이드는 인종을 얘기하는 거야, 종족을. 예. 하여튼 그 우리 같이 아시아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몽골 계통의 종족으로서 이들의 역사상에 등장한 건 4세기 중엽이다. 이 당시에 거란족은 그 시레모네강 남쪽 유역에 흩어져 생활하던 조그만 부족에 불과했는데 5세기 후반에 고구려 압력에 피해서 요소 지방을 남아 오면서 중국과의 마찰이 나자 북쪽의 여러 왕족들과 왕족의 조공을 바치며 순종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에서 보면 이제 이 거란족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장수왕 때문에 한번 해갖고 토를 당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당당한 요주 총관부 송막 도독부에서 이 지역을 설치하여 건한족을 기미주로 편성하고 당의 지배를 뒀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건한족의 부족사회는 당제국의 정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번화됐으며 이 과정에 당의 가혹한 지배로
7세기 후기 때 거란족의 대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자, 이거 이제 그 교과서에서 한국사 이진충의 반란 들어보셨죠? 예, 이진충의 반란. 그래갖고 이진충의 반란이 계기갖고 이제 그다음에 만주 지역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요동 지역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요소 지역이 그 당시 일본의 이제 그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그 바다에 세웠잖아요. 대조영이 이 과정을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는 부족사를 결집한 거란족 내부에 민족적 자극이 싹트면서 이민족의 어떤 가혹한 통치에 저항하여 걸게한 반란이었다. 반란에 대한 당의 가혹한 군사적 압박으로 거란족은 부족 계멸의 위기가 빠졌으나 대능하와의 목진을 벌이고 동북방에 이주하여 항수와 토하의 합류조에서 정착하여 간신의 부족의 명백을 보존하게 됐다. 자, 이러한 신화는 오히려 거란족의 강한 민족적 단결을 길러줬고 부족 사회를 유지하면서 9세기 중엽에 이르러 거란족이 자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세기 후기에 당제국 내부에 있었던 안산의 난과 항소의 난, 그리고 9세기 때 몽골 지방에 지배하고 있던 위구르 왕조의 붕괴가 거란족 발전의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위구르 왕조가 이제 몽골 평원에서 없어지니까 그 몽골 평원은 이제 뭐냐면 주인이 거란족이 됐던 거죠. 만주와 거란을 이제 그 만주와 내몽골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국사의 혼란과 위구르 세력의 쇠퇴한 틈을 타서 야율 람보기가 이 사람은 다 아시겠죠? 네. 거란족을 이제 통합한 인물로서 야율 람보기가 있고, 그래서 요의 태조죠. 요의 태조. 자, 야율 람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합하여 한인을 거란 내부에 강제로 이주시켜 거란을 권고했다. 뒤에 이제 요로 이제 개명을 해요. 예, 요로 파트가 다른데. 그래서 한인을 강제이주시키고 거란을 이제 권고를 했다. 예. 국호는 처음에 거란이 됐다가 나중에 요로 바뀌죠. 예.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한인들을 거란 내부에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요가 건국할 때부터 건국할 때부터 이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 지역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얘네들 유목사회를 시키겠어요? 말을 안 키우죠. 주로 얘는 농경을 이제 하도록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야율람보기가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 유목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 농경 체제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농경 경제도.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양성시킨 다음에 이걸 바탕 군사력 양성과 또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걸 바탕 경제를 바탕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연후 16주 이전부터 한인들 잡아와서 농경 민족화 시켜 농경을 이제 하게 하고 농경 경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유목 경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후 16주가 이제 장악하고 나서 그 경향이 더 강해졌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경제가 유목 경제를 잡아먹게 돼. 네.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 자, 그는 내외몰골 유목민을 편성하는 한편 만주의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동당구를 세우죠. 예,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는 중국사보다는 거기에 나올 것 같아요. 한국사에서. 예. 그래서 동당구의 동쪽에는 발해의 나라, 아니, 동쪽에는 거란이라는 뜻이죠. 너희들 완전 거란화 시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위성국을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란이 건국한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야율람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일한 후 한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거란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사회경제 정책은 그 이전의 유목국가의 군주와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유목사의 경제적 기반을 비유목적인 경제력, 주로 농경 경제력이죠. 한족도 이제 잡아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수공업 제품들 만들게 하고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이들 건국의 기반을 다져나갔다는 것이다. 거란적 이와 같이 비유목 경제력을 이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근거지인 송막 지방이었고 이곳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농경도 가능한 농경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농목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어 들어 거란족은 오랜 기간 동안 거쳐 당의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문화도 긴밀하게 접촉을 통해서 유교적 통치 이념에 익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로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돌골 위구르족들이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중국 본토까지 지배하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 지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 통치 방식이 없어 학습을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란족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기미 정책 안에서
중국식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었어. 거기다 또 뭐냐면 그 밑에 참모들도 야율왕국의 참모들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한인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이런 한인 지식인들이. 그래서 홍노조처럼 약탈만 게 아니라 이제 연운 16주 아예 정복을 해갖고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기반이 이렇게 중국적 어떤 통치 체제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부터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중국적인 전제 왕조의 싹이 일찍부터 나타날 수 있었다. 그래서 거란족이 중국식 연호와 국호를 선포하고, 그래서 여기 연호로서 내자를 쓰죠. 거란을 대신에 태종 때 요로 이제 바뀌어요. 물론 다시 또 거란했다 또 요 바뀌지만 중국 애들은 이제 국명을 한자로 정하는 거 좋죠. 요, 금, 그다음에 뭐 명, 청 이런 식으로 중국식 국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국호를 선포하고 최초의 정복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배경이 이러한 거란 구조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있었다. 유목 경제와 비유목 경제가 같이 있었다. 예. 그리고 한인들의 어떤 세력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중국식 통치 체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자, 건국 후에 이제 건한은 부족제를 개편해서 부족을 해산하고 분토 정벌을 하면서, 이건 뭐 5, 16국대도 이제 보이죠. 왜냐하면 부락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부락장들이 힘이 강해지고 그러면 자기 항제권 위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짧게 쪼갠 다음에 다른 데 이주시켜버려. 예, 이걸 분토 정거 3인 정책과 같이 하죠. 그래서 분토 정거를 단행함으로써 유목국가 체제의 기반인 부족세를 철저히 약화시키고 전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당했다. 자, 이제 야율왕국이는 정복 왕조로서의 황제로서 비유목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경제력과 탈부족적인 군대가 제공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목국가가 군주권을 견제하는 부족 체제를 가감히 해체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게요. 자, 그 다음에 요제국의 발전과 서현대, 요걸 보기 전에 이제 요 나라가 어떤 왕들이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여기 좀 보면 일단 요의 위치는 여기에요. 예, 여기 상경과 동경을 수도로 하고 있었고 이게 연운 16조죠. 그리고 이제 요 왕조 계보인데 여기 보면 쭉 있어요. 요를 이제 키타이라고 하죠 보통 요를. 근데 나중에 이제 서유럽 사람이나 어떤 중동의 사람들이 키타이는 요였죠 원래. 난 중국을 지칭할 때도 그냥 키타이라고 해요. 예. 이건 마르코 폴로의 동방정론에 나오는데 키타이에 대해 설명하는데 실제로 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원나라를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타이 나라는 그 진화와 함께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을 대변하는 대명사 역할을 해요. 예. 자, 일단 태조는 야율남복이고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웠죠. 태종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운 16주에 이쪽으로 넘어가요. 연운 16주가.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목종 경중했다 성종 때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와 또 관련돼 있죠. 고려에 이제 고려를 침입해왔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전현의 맹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계보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 개론을 좀 볼게요. 자, 요의 국가적 발전은 다음 때 태종 때 이어 더욱 확대되었고 정복국가의 위용을 발휘했다. 태종은 바세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요하고 고친 후 중국식 왕조 이제 시를 만든 거죠.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자, 이때 이제 중국은 5대 식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은 것처럼 그 당시 이제 후진이 후량을 석경당이 이제 후량을 얻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태종이 도와줬죠. 그리고 군신관계를 맺고 연운심중 하락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태종이 이제 아예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지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갖고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 내용도 있네. 자, 이 당시에 중국은 5대 분열 시대도 건한의 후진이 건국의 건한은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대가로 군신강을 맺고 연운 16주 하상받아서 하북의 일부를 점령했다. 그러나 후진이 도년 반유 정책으로 취하자 태종은 이를 멸망시키고 나가서 중국을 지배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성종 때를 보면 자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고려를 침략 배후를 누르고
대거 남침을 했다. 당시 중국이 송을 건국하고 문치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건국 초였기 때문에 군사에 역하진 않았다. 이에 요와 송 사이에 에는 요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전연의 맹약을 맺게 되죠. 요거는 이제 앞에 좀 얘기를 했죠. 전연의 맹약으로 이제 양국과의 합의가 이제 성립됐다. 자, 이 맹약은 이후 두 나라의 관계 기본이 되었으며 이로써 요는 몽골 지방으로부터 만주, 하복 일대를 지배하는 정복 국가로서 알려졌고 서방의 키타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요거는 요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뭐냐면 중국을 호칭한 대명사가 돼요. 키타의 말은 중국의 호칭으로 알려져 것은 거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는 송가의 경제적 교섭과 특히 전연의 맹약에서 얻어진 막대한 세패로 송의 물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사회는 사치에 물들고 북방민족의 고유한 검소하고 강인한 기쁨이 상실됐다. 자, 이에 요는 성종 때 고비로 차츰 쇠퇴하여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금과 송의 협공을 받아 멸망을 했죠. 자, 요해가 멸망하니까 그 일족이었던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서중앙아시아에 들어서 위구르 계통의 카나안 왕조를 멸망시키며 서유를 건국했어. 이 서유는 이제 서쪽의 요다 해갖고 이제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카리키타이라고 알려져 있어. 서쪽의 요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야율대성은 거난태조의 8대손으로 그는 거난 문자 한문학에 능통하면서 문화에도 그 무예에도 뛰어났다. 1115년에 진사과를 합격했고 요운군 절도사로 역임하였다. 거란이 금에 침해받자 자립하여 천운한 황제에 칭하였다. 서유 건국후에 서방에 진출하여 중앙아시아 강국이 되었다. 자, 서유의 지배자인 거란이는 한문과 거란어를 쓰고 피지배층 위구르, 그러니까 거란인들의 지배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층 위구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터키어를 사용했다. 위구르인들은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투르크 계열이에요. 투르크 계열인데 얘네들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터키어를 사용했고 서유의 건국은 동아시아 문화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동서문물의 교류에도 많은 공을 했다. 이 서유는 나중에 이제 그 징기스한테 쫓겼던 나이만인가 그 나이만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나이만족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요의 사회와 경제를 볼게요. 요와 사회 경제 부분은 예전에 한번 이중체제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북명가 뭐 남명가. 그래서 공인의 기출문제 나왔어. 자 요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약간 동양사 개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요나나는 이제 이중체제를 유지했는데 이중체제의 목적은 예전에 전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동화 방식, 자기의 어떤 권한적인 어떤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목민족들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기마 군사력 있죠. 농경 경제를 같이 살다 보면 농경인과 같이 쓰면 통합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로 이렇게 분리 통치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항제를 정점으로 해서 북면간과 남면간도요. 그래서 북면간에서는 북춤이던 남춤이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행정을 이렇게 담당하고 군사를 이렇게 담당하죠. 근데 북춤이던은 그 당시 군사적 측면을 볼 때는 여기 남면간을 통치하죠. 주연제는. 예.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부족제도 거란민, 유목민 거란민을 통치하고요. 그다음 남면제는 주로 농경민족을 통치하죠. 그래서 남춤이던 남면간인데 남추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북추면은 이제 군사적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한테 족보이면 호테타이그 반란이 기수잖아. 그러니까 거란족들에게 이제 군사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통치해라 주연제를. 그리고 그 밑에 남면간을 두고 행정을 이제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말단간 주연제를 중국식 주연제를 두죠. 그래갖고 그 농경민 사회나 한인 바레인들을 이제 통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은 여기에 있어요. 북면간에 있죠. 예, 실제 권력은 그래서 이제 국가의 중대사는 북면간의 최고 관청인 북남 행정부에서 거의 장악을 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행정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자치적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이중적으로 뒀다 이렇게 이제 기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그 요사에 관련된 백간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자, 이런 제도는 뭐 금나라에 영향을 줬죠. 금나라의 맹황 모국제도 요거하고 비슷한 이중 제도예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래도 이제 요나라 이중 통치 체제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보강 때 이제 또 할게. 보강은 수요일 날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배터리도 닫았네. 예.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